1645년 4월 26일 밤 창덕궁 깊은 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현세자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고 세자빈 강씨는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조선의 희망이라 불렸던 왕세자가 청나라에서 8년 만에 돌아온 지 단 2달 만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33살의 젊은 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수 있을까요? 더 섬뜩한 것은 아버지 인조의 반응이었습니다. 급보를 받고 달려온 인조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사람처럼, 어쩌면 원했던 사람처럼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다음 날,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이 불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양 과학 서적, 시계, 망원경, 화포 설계도, 그리고 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개혁안까지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라고 왕이 아들을 죽였다고, 조선이 미래를 죽였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실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세자가 병으로 승하하였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왕세자가 청나라 황제마저 인정했던 인물이 조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개혁가가 단순한 병으로 이틀 만에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변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혹은 자신보다 뛰어난 아들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세자를 제거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380년 전 그날 밤 창덕궁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현세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조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1612년입니다. 소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인조도 기뻐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했습니다. 글을 빨리 배웠습니다. 예의도 바랐습니다. 스승들이 칭찬했습니다. 장차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25년입니다. 소현세자가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왕세자가 된 것입니다. 조선의 미래였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자랐습니다. 점점 더 뛰어난 인물이 됐습니다. 학문이 깊었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온화했습니다. 백성들이 소현세자를 좋아했습니다. 신하들도 존경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인조였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정통 왕세자였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세자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조는 점점 세자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인조를 따르는 보수파가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를 따르는 개혁파가 생겼습니다. 개혁파는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뜻이 맞았습니다. 보수파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세자가 너무 힘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요. 세자가 신하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조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세자가 자신을 위협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왕위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조선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슬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인조파와 세자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전쟁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비극이 닥쳐올 것입니다. 1636년입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패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40여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637년 정월입니다. 인조가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삼전도로 나갔습니다.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조선 왕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0우고두레였습니다. 인조는 울었습니다. 신하들도 울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항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요구했습니다.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라고요.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조는 절망했습니다. 아들들을 보내야 한다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항복했으니까요. 소현세자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을 인질로 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세자가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세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동생 복림대군도 함께 갔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두 왕자가 인질이 된 것입니다. 조선의 희망이 끌려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세자를 보내는 것이 슬펐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소현세자는 한양을 떠나며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인조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라고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청나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인질 신분이었기에 대우도 좋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견뎠습니다.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오랑캐의 땅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8년을 보내게 됩니다. 지옥 같은 8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자를 변화시킬 8이즈이기도 했습니다.
인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심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소현세자는 인질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감시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 왕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인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현세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왕세자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놀랐습니다. 인질인데도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점차 청나라 사람들도 소현세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관찰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가 어떻게 강해졌는지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조선과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나라는 생각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양 선교사들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독일인 아담 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천문학과 수학에 능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 샬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양 문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세상에는 조선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는 기계였습니다. 망원경도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화포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의학 지식도 달랐습니다. 새로운 약재들이 있었습니다. 치료법도 다양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것들을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도 소현세자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문제를 잘 조율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소현세자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일에 세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인질이었지만 점점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섭정 도르곤도 소현세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소현세자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자의 식견에 감탄했습니다. 조선 왕자가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포로들의 송환을 협상했습니다. 조공 문제도 조율했습니다. 조선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소현세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왔을 때의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외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했습니다.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몰랐습니다. 조선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644년입니다. 소현세자는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이 왜 청나라에게 졌을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였습니다. 기술이 뒤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가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새로운 조선을 구상했습니다. 첫째, 군사개혁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화포를 배워와야 했습니다. 서양식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군사훈련 방식도 바꿔야 했습니다. 둘째,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천문학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의학도 개선해야 했습니다.
셋째, 외교 개혁이었습니다. 명나라만 섬기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선의 이익을 챙겨야 했습니다. 넷째,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무역을 활성화해야 했습니다. 청나라와의 교역으로 부를 쌓아야 했습니다. 농업 기술도 개선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모든 것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조선 설계도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증거물도 준비했습니다. 서양 물품들을 모았습니다.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망원경도 챙겼습니다. 서적들도 모았습니다. 과학기술 서적이었습니다. 천문학 책도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도 있었습니다. 천주교 관련 책자도 있었습니다. 화포 설계도도 가져왔습니다. 청나라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들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또한 사람들도 데려갔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담 샬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선에 함께 가달라고요. 아담 샬은 거절했습니다. 청나라에서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선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들과 함께 귀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나라 조정도 세자를 지원했습니다. 도르곤이 세자를 불렀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좋은 왕이 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청나라는 현명한 조선 왕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소현세자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자는 고마워했습니다. 청나라의 지원이 있으면 개혁이 더 쉬울 것이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645년 2월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설렜습니다.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8년 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조선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었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술로 강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현세자의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몰랐습니다. 조선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 인조가 세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조정이 세자의 개혁을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자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1645년 2월입니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운 조선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환영 인파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세자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조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조는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가 들어갔습니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했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잘 돌아왔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8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랭했습니다. 세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가져온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꺼냈습니다.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서적들을 펼쳤습니다. 화포 설계도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조정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물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라고 물었습니다. 세자가 설명했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이라고요. 조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랑캐의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주교 서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들여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용한 것들인데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천주교는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별개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시계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망원경도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적들은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자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조도 세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인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가 이상합니다. 라고요. 청나라에서 오랑캐에게 물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에 빠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자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8년 전의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조보다 더 왕 같아 보였습니다. 인조는 두려웠습니다. 세자가 자신을 위협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왕위를 빼앗으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청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말입니다. 인조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세자를 멀리했습니다. 접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는 고립됐습니다. 아버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신하들도 배척했습니다. 백성들조차 세자를 낯설어 했습니다. 세자는 외로웠습니다. 8년을 견디고 돌아왔는데요. 조선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받았습니다. 배척당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나라였습니다. 새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그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바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군사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화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사훈련 방식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노론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오랑캐의 방식을 배워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선에는 조선의 방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척화파도 가세했습니다. 청나라를 배우는 것은 굴욕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나라의 은혜를 잊었느냐고 따졌습니다. 세자가 반박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멸망했다고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천하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세자가 명나라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나라 사대주의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조선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세자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조선을 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선이 강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자는 기술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천문학을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서양 과학을 배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의학 기술을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거부당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학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랑캐와 서양 오랑캐의 기술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천주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세자가 천주교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는 사교라고 했습니다. 유교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자가 천주교를 믿는다면 세자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세자는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요. 다만 그들의 과학기술이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기술은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의심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변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을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조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자와 신하들의 충돌을요. 인조는 세자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들 편에 섰습니다. 세자의 개혁안을 거부했습니다. 세자를 질책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자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누구도 세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세자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개혁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세자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선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신하들과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세자에 대한 모함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청나라와 결탁해 인조를 폐위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정말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45년 4월입니다. 귀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소현세자는 여전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간의 인질 생활과 귀국 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4월 25일입니다. 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구토를 했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놀라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왔습니다. 세자를 진찰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병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4월 26일입니다. 세자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세자빈이 울었습니다. 세자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자가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전하를 뵙고 싶다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인조에게 알렸습니다. 인조가 왔습니다. 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세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자는 조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조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단 2달 만이었습니다. 세자빈이 통곡했습니다. 궁녀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왕세자가 죽었는데 왕이 울지 않다니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시신이 처리됐습니다.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너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부검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사라고만 발표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물품들도 사라졌습니다. 시계가 치워졌습니다. 망원경도 없어졌습니다. 서적들이 불태워졌습니다. 개혁안도 소각됐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자의 흔적이 지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요. 하루 만에 죽다니요. 독살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세자를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인조일 수도 있다라고요. 아니면 인조의 명을 받은 누군가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세자가 조정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인조도 세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자가 죽었습니다. 너무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문만 남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조선이 두려워한 남자였습니다. 변화를 원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1646년입니다. 세자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강씨에게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었습니다. 궁중에서 저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를 해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강빈은 억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강빈은 견뎠습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빈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1646년 3월입니다. 강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역모죄였습니다. 강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따라 죽은 것입니다. 세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석철이었습니다. 둘째 성린이었습니다. 셋째 석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습니다. 세자의 아들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조는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훗날 효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세자의 아들들은 배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시받았습니다. 제주도로 유배 보내졌습니다. 사실상 유폐됐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손이었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조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자라서 복수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세자의 뜻을 이어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자 본인도 죽었습니다. 부인도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유배됐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물품들도 없어졌습니다. 개혁안도 소각됐습니다. 흔적이 지워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역사가들이 연구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자의 개혁안이 실행됐다면 조선은 근대화됐을 것입니다. 서양 기술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의 침략도 막아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가정일 뿐입니다.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조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우연이었을까요?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조선은 정말로 세자를 두려워했을까요? 변화를 거부했을까요? 스스로 미래를 포기한 것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다만 정황만 있을 뿐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가장 필요로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소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두려워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나라의 최후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면 소현세자처럼 두려워할 것이냐고요? 이상으로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